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B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금융주 전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기류가 느껴져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세부적인 맥락과 배경까지 가능한 한 풍부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커피나 차 한 잔 가져오신 뒤에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KB금융의 전체적 위상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금융지주라는 말을 쓰면 보통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 KB금융은 자산 규모와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업계 1위로 꼽힙니다. 원래 국민은행이란 이름으로 길고 깊은 역사를 쌓아온 만큼 고객층이 아주 넓고 예적금 유치 규모도 방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KB증권이나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같은 비은행, 자회사들까지 보유하면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낸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로 높은 이자 마진을 얻을 때 증권 부문이 부진해도 그룹 전체 수익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져서 은행이 좀 주춤하더라도 증권이나 보험, 카드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KB금융의 역사는 국민은행이 여러 합병과 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된 데에서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은행들도 지주사를 만들었지만 국민은행은 특히나 국민이라는 브랜드로 굳건한 이미지를 쌓아왔고 이 자산을 바탕으로 더욱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깔린 영업점과 방대한 예수금 덕분에 탄탄한 자본력을 갖출 수 있었고 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증권, 보험, 카드를 차례차례 인수합병하거나 새로 설립하면서 지금의 KB금융그룹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한 회사 안에 은행, 증권, 보험, 카드가 모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금주가 증권 계좌도 쉽게 만들고 보험 가입도 연계하며 카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식의 크로스셀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대형 금융지주들을 두고 너무 안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기도 합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시장이 꽤나 안정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인상적인 혁신이나 급진적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KB금융 같은 전통은행들도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혁신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 KB증권도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보험 상품이나 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역시 이전과 비교해 훨씬 발전된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오프라인 영업점을 줄이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럼 주가 흐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반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휘청일 때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했고 KB금융도 예외 없이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대략 2만원대 초반으로 바닥을 찍은 시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전 세계가 경제 봉쇄를 하면 은행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비관론이 퍼졌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부양책을 내놓고 유동성이 시장에 대거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중반까지는 비교적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금융주들은 금리가 오르면 은행 이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논리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KB금융도 이 흐름 속에서 6만원을 회복했고 2023년 무렵에는 10만원 선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 방향만으로 치우치는 건 없듯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반까지 시장이 다시 차분해지거나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적은 여전히 나쁘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이 이미 많이 반영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주춤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나 사회 여론에서 금리를 낮추고 이익을 서민에게 돌려라라는 압박이 강해진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KB금융은 7만원대 초반까지 다시 주가가 내려갔는데 이후로는 7만원대가 단단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며 서서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는 편입니다. 지금은 대략 8만원에서 9만원 사이로 오르내리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여기서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느냐라는 양측의 시각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주가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시도하는 분들은 이동평균선, 거래량, 지지저항 구간 등을 근거로 7만원 부근이 강력한 하방 지지, 9만원 초중반이 상방 저항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 작년 높았던 고점인 10만원, 언저리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하죠. 물론 거시경제나 금리 흐름, 정부 규제 등 외부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니 단기 매매자들은 이런 점을 유념하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장기 투자자들은 부디 이 단기적인 변동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은행주는 배당과 안정성이라는 투자 매력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며 보유 전략을 취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놓고 분기 배당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기다리는 이들이 상당히 많죠. 금융주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배당입니다. KB금융은 주주환원 정책이 꽤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연 1회 혹은 2회 배당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분기 배당을 정례화해서 1년에 4번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몇 달 주기로 투자자에게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이고 예적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대비해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연 3-4% 정도를 유지해왔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 더 메리트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배당이란 건 회사 실적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긴 해도 KB금융이 워낙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갑작스러운 배당 중단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를 인컴 투자라는 관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인컴 투자란 주가가 크게 뛰지 않아도 꾸준히 배당이나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 생활을 하는 방식이죠. 다만 배당만 받으면 되는 종목으로 치부하긴 어려운 게 은행주도 금리나 정책 변화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고 때로는 꽤 의미 있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과거 2021-2022년에 걸쳐 실제로 꽤 큰 폭으로 올랐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배당금뿐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노리기에도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대 금리 차가 한창 벌어질 때는 은행 실적이 눈부시게 향상되기도 하고 은행주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높아지면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주가가 재평가될 여지도 생기니까요. 여기서 PBR이라는 개념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KB금융은 보통 0.5-0.6배가량의 PBR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순자산 대비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고 해외 대형 은행들이 PBR 1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과 견주어 보면 확실히 싸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은행주는 구조적 저평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 금융시장이 아직 금융 공룡이 나오기에 작은 규모라는 견해도 있고 정부 규제가 강력해 이익을 마음껏 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은행 산업 자체가 획기적 성장을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든 금리나 정책 환경이 바뀌거나 은행들이 해외 진출이나 디지털 혁신을 제대로 이뤄내면 낮은 PBR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재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 지루한 디스카운트 구간이 언젠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계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경쟁사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신한지주는 KB금융과 시가총액에서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해외 지점을 늘리고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환율 변동이나 외환 업무에 강점이 있고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금융지주는 공적자금 투입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시장에서 할인받는 측면이 강하지만 그만큼 PBR이 더 낮고 배당이 높게 잡힙니다. 이들 모두 한국금융권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들이고 은행주 투자 시 꼭 함께 비교하게 되는 대상들이죠. 그중 KB금융이 업계 1위라는 상징성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늘 중요하게 언급되며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소폭 더 높은 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면 KB금융에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대한 답은 투자자마다 그리고 시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7만원대가 역사적으로 괜찮은 매수 구간이니까 여기서 사서 9만원을 노리면 짧게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 단기간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긴 힘들다. 은행주는 변동성이 적으니 굳이 다른 종목 대신 이걸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배당만 받아도 나쁘지 않은데 혹여나 한국 금융주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주가가 조금씩 상승해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평가가 많이 달라지는 종목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금융주는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그리고 부동산 경기 등 거시경제 변수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대출 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 논의 등이 나오면 은행 수익에 영향이 갈 수 있고 반대로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강해질 경우 대출 이용자가 부담을 느껴 꺼려할 수도 있으니 무엇이든 한쪽으로만 좋은 소식이라는 건 없죠. 그럼에도 KB금융 정도 되는 대형 금융지주는 충격에 대한 흡수 능력이 굉장히 높다고 여겨져서 큰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 금융주를 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합니다. 은행주는 시총이 커서 유동성 확보가 쉽고 배당 매력도 있으며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한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관 및 외국인 자금 유입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KB금융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미 기라성 같은 투자은행들이 포진해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도 현지 은행들이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 무작정 뛰어들기엔 쉽지 않은 경쟁 환경입니다.
다만 KB금융은 작은 자회사들을 통해 해외 거점을 마련하거나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해외 고객을 유치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국내처럼 압도적 점유율을 기대하긴 힘들겠지만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면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KB금융은 국내 최대 금융지주로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여러 사업 부문이 고르게 발달해 있고 금리 인상기나 저금리 상황에서도 각각 다른 부문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편이고 연간 4조 5조 원대의 순이익을 내면서도 배당금 역시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아직 PBR 0.5, 0.6배 수준의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국내 은행 디스카운트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만큼 주가가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기 배당으로 인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 의사결정은 늘 본인의 투자 성향과 시장 환경, 자산 배분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KB금융이 국내 최대 금융주라고 해도 당장 금융 섹터 전체가 흔들릴 경우 주가가 단기간에 출렁일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정부 규제가 추가로 발표되면 배당금이 계획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무난하게 흘러가면 지금 수준에서 매수해도 훌륭한 배당과 향후 주가 상승 기회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겠죠? 결국 어느 쪽이든 위험과 보상이 동시에 존재하며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에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최종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은 여러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 늘 신중하게 뉴스와 데이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KB금융처럼 국내외 시장에서 관심받는 종목들을 최대한 깊고 진득하게 파고들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종목이나 시장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 자료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현명한 투자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